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급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악화가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저렴한 엔화로 사들인 해외 자산을 되파는 현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확대된 게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달리 미국 경기를 이끄는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세로 전환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소폭이나마 완화되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1일 미국의 제조업이 위축세로 전환한 소식이 더해 지난 2일 미국의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면서 시장에선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식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침체 우려가 커지고 글로벌 증시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 투매를 불러일으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가총액이 6,530억 달러 사라졌다며 이는 744억 달러를 잃었었던 7월 24일 이후 역대 최대 시가총액 손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역대 가장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한 후 다소 감소해 현재 64.9% 오른 38.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며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는 전장보다 0.79% 내린 배럴당 72.94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데요. 지난 주말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실업률은 4.3%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문도 4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 국제 원유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6.36%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이 3.34% 급락하는 등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을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전용 칩 출시를 연기한 것도 주가 급락에 한몫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가 설계 결함으로 차세대 블랙웰 칩 출시를 최소 3개월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야심차게 개발한 블랙웰 B200 칩이 생산 과정에서 발견된 설계 결함으로 인해 출시가 지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B200은 엔비디아의 매출, 순익 및 주가를 급등시킨 H100을 대체하도록 개발된 최신 칩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대만의 TSMC와 블랙웰 B200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2% 넘게 흘러내렸고요. 특히나 장 초반에 S&P 500 지수는 4%, 나스닥은 6% 넘게 하락하면서 시초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서비스업이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낙폭을 조금은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공포의 하루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증시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칠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네,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다우지수는 거의 2년 만에 최악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6% 하락해 38,703선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43%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3%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2022년 9월 이후 최대 1일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투자자들이 메가캡 기술주와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6.4% 하락하며 52주 최고치에서 약 29%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지분을 절반으로 줄인 영향으로 4.8%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4.2% 하락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2.5% 떨어졌습니다.
이번 하락은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발생했고 특히나 인공지능 관련 주식에 대한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지난밤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서비스업이 한 달 만에 확장세로 돌아서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7월 ISM에 따르면 미국의 서비스업 PMI는 51.4로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6월에는 48.8로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상이면 확장, 50 이하면 위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제조업 PMI는 46.6으로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서비스업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은 침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 지표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업활동 지수는 54.5로 상승을 해서 확장세로 전환됐고 신규 주문과 고용도 각각 52.4와 51.1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오스틴 골스비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약했지만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준 관리자들이 경기 상황의 변화를 잘 인식해야 하며 금리를 너무 제한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스비 총재는 경제가 약세를 보이면 연준이 이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섣불리 예단하지 않겠다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가 과열되지 않았다면 긴축이나 제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제한적인 정책을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는 과열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보유 종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의 약 72%가 상위 5종목에 집중됐습니다. 가장 큰 보유 종목은 애플로 6월 말 기준 842억 달러며 두 번째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411억 달러입니다. 버크셔는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12일 연속 매도했고 현재 보유량은 약 37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도 각각 225억 달러와 35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올해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헤지펀드 거물 댄 라일스가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 20% 이상 하락했지만 매도세가 지나치다고 지적을 하면서 향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라일스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고 주가가 고평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분기에도 월가 예상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라일스는 엔비디아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3시간 동안 총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현재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고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해리스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역사상 가장 무능한 리더로 지봉을 하면서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유권자들에게 오는 11월 대선에서 자신을 선택해야 대공황을 피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월요일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4,451포인트 폭락하면서 사상 최대 낙폭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12.4% 하락한 31,458에 마감을 했고요. 이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주가 폭락의 원인은 미국의 7월 고용 통계에 따른 경기 불안과 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며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엔화 강세로 일본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면서 수출 관련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종합주가 지수인 토픽스도 12.2% 하락을 해서 오사카 증권거래소는 선물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19월째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일 S&P 글로벌에 따르면 7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2.1로 6월에 51.2보다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5월에 54를 기록한 이후 잠시 주춤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PMI는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서비스업이 확장 중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저 이코노미스트는 공급과 수요가 모두 증가하고 있고 기업 활동과 신규 주문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용시장도 위축에서 확장으로 전환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돈을 주고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게 한 계약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글은 애플, 삼성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AT&T, T-모바일과 같은 통신사에게 큰 돈을 주고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과 같은 이런 경쟁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잃었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구글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와 38개 주는 2020년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이번 판결은 그 결과입니다. 판사는 구글이 260억 달러를 지불해 경쟁을 차단하고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이 2분기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칼라일 그룹은 2분기에 일반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이 1억 4,82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9,840만 달러의 손실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분배 가능한 이익은 주주들에게 반환될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고 있고요. 지난해 3억 8,880만 달러에서 3억 4,32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주당 82센트의 분배 가능 수익을 예측했습니다. 칼라일 그룹의 수익은 4억 6,210만 달러에서 10억 7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총 관리 자산은 13% 증가해 4,350억의 달러에 이르습니다. 칼라일 그룹의 CEO는 우리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환경이 계속 개선됨에 따라서 칼라일과 이회 관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코스피 장중 10% 대폭락, 4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증시가 역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확산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우려와 인공지능 거품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초입기 등 4대 악재가 맞물리면서 속수무책으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는 10% 넘게 빠졌었고요. SK 하이닉스는 9.87%로 역시나 10% 가까운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에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배당 확대 국면에서 금융주는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들을 정도로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우선 KB금융 7.69%, 신한지주도 7% 넘는 낙폭을 보여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반적으로 2에서 5%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었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7.82%, 7% 넘는 하방을 보이며 54,000불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거의 7만 달러 선 돌파할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 많이 급격한 조정세를 보여지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합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에코프로 역시 52주 신저가, LG전자도 2분기 호실적을 그려냈지만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어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던 속수무책의 하루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4년 5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거래를 20분간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시켰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역대 최대인 12%, 대만 자취엔 지수는 8.4%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도 블랙 먼데이를 맞아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는 하루였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비공식 금융기관 협의체인 파이낸셜 폴을 열고 거시경제 금융 상황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AI 고점론의 여파로 인해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주목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연준의 대응, 지표를 참고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등 성장주 위주로 접근해보자라는 접근 역시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티 힘주는 롯데, 셀룰로스 증설에 790억 투입, 두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롯데 화학산업, 스페셜티 소재를 중심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 비중 확대 전략과 함께 정밀화학의 스페셜티 제품을 강화하기 위해 790억 원을 투입해 식의약용, 셀룰로스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소식인데요. 셀룰로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재 사업의 역량을 강화해 지난해 1조 7,600억 원이었던 정밀화학의 매출을 2030년은 5조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설명입니다. 식의약용 셀룰로스, 의약용 캡슐이 동물성 물질인 젤라틴을 대신하고 대체육의 첨가제로 들어가 고기 같은 식감을 구현해내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은 작지만 부가가치는 매우 높은 효자 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생산 라인을 추가하고요. 연산 10만 톤, 1만 톤으로 2.5배가량 늘어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총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 거센 반대, 고민 깊어지는 제약과 합병. 60만 셀트리온 주주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합병, 결사 반대한다. 어제 굉장히 목소리가 크게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그룹이 통합한 셀트리온 출범을 위해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셀트리온 소액 주주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혀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어 올해 셀트리온 제약까지 순차적으로 합병하겠다라고 밝혔던 셀트리온.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병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인데요. 소액 주주들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사업 영역이 달라 합병의 실익이 없다라는 게 반대의 주된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양사의 기업 가치와 실적에 대한 차이도 커 합병 비율 산정이 쉽지 않다라는 점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이 달라 시너지에 대한 의문이 크고요. 체급 차이도 커서 비율 산정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찬반 결과를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인플레보다 고용이 문제, 내달 연준 B컷 전망까지. 미국의 고용을 중심으로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양상이 나타나자 경기 경착륙, 하드랜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페드의 판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 역시도 나와 있고요. 글로벌 IB들은 연준이 9월부터 금리를 한 번에 50bp 인하하는 B컷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등에 따르면 경기 침체 판단 도구로 불리는 3회 법칙 지표는 7월 53bp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회 법칙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치가 이전 12개월 중 최저 실업률보다 50bp 더 오르면 경기 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전미경제연구소가 진단하고 있지만 이 지표에 근거하면 현재 미국은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판단인데요. 이 도구에 경고등이 켜진 건 7월 고용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7월 실업률은 4.3%로 2021년 10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비농업 일자리 증가도 전월 대비 11만 4천 명에 그쳐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17만 9천 명 늘었던 6월 상황과 비교해서도 고용시장의 냉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연준의 정책 초점도 고용 부분으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입니다. 연준은 그간 물가 분야에 주력해 왔는데요. 그 결과 PC 가격지수 상승률이 6월 2.5%로 내려가는 등 물가 부담은 이전에 비해 크게 덜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등 주요 소비재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것도 좀 우려 사항입니다. JP모건과 시티, 9월과 11월에 50bp 인하의 빅컷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었던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3회 인하로 전망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노동시장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경제가 공경에 처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분기 GDP 성장률을 연율 기준 2.8%, 실업률은 4.3%로 기본적으로 건전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월 경기 지표 침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유지에 물가 상승 둔화도 보여지고 있고요. 일자리 증가폭 축소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라는 비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선 우려가 과하다라는 지적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함께 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 우선은 시초가는 4%, 6% 급락한 채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갔습니다. 서비스업이 좀 그래도 좋게 나왔다라는 평가인데요. 간밤 미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우려했지만 그 우려를 조금씩 덜어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패닉셀이었던 점이 이미 시장 외에서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 5%, 6%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들,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보다 좀 수치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 51포인트를 좀 소폭 상회한 51.4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려했었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전체 비중의 10%밖에 차지 안 하는 것에 비해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50%를 넘어가게 되면서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경기 침체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 허리케인 쪽에 대한 일부적인 영향이 있을 뿐이지 한 달간의 데이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굴수비 좀 여는 총재의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좀 다소 완화시키는 흐름들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 야간 선물 지수도 급등한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야간 선물 지수가 3.75%가 올랐어요. 한 베이시스 차 1.8에서 2%포인트를 좀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현재 지금 이 수준의 베이시스 차 같은 경우에는 약 2% 정도의 갭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의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시장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한번 덧붙여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 증시와 미 증시가 안 좋을 때만 함께 내려가는 안 좋은 커플링 사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김시현 팀장께서는 오늘 시초가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하락 커플링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의문 역시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하락하면은 우리가 피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상승할 때는 또 이제 같이 안 오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지금 세계의 중심이 어딘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커플링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사실상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들,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지금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미국 증시도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증시는 더욱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특히 지금 미국 쪽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뭐 7월 11일을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근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미국 M7 쪽에서 이탈이 나와주고 있는 데다가 더해서 현재 AI가 투자한 것 대비했을 때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다소 많지가 않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이탈이 나왔다라는 점.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트럼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반도체가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긴 했으나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장 큰 조정의 원인은 미국의 빅테크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가 먼저 상승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을 제치고 상승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국장을 많이 떠나시고 미국장으로 가시는 것도 얻을 맛없으려면 그냥 미국 가서 얻어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미국장과의 이제 커플링 기조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올해 상반기에 주도했던 수급 주체 자체가 외국인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의 반등 흐름들이 나왔고 그때 들어왔던 수급 주체들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매수하게 되면서 반등 흐름들이 나왔고 특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외국인이 약 23조 정도를 담았다라는 점. 현재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외국인은 결국 미국 쪽이라든지 혹은 부분들과 함께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저는 외국계를 보는데도 어느 외국계인지 아시아계인지 홍콩계인지 유럽계인지 미국계인지도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 지난 4월까지는 유럽계 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때 이들이 무엇을 많이 샀냐라고 보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5월, 6월 좀 쉰 다음에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을 때 무엇을 샀냐라고 보면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특히 그중에서 거의 한 6월 이상으로 갈수록 외국인 수급의 90% 이상을 삼성전자로 갔습니다. 한 80%에서 90%가 삼성전자에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계 같은 경우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점. 그러면 결국 미국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미국과의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서 지금 미국의 하락이 나오면 우리는 조금 더 뭐 이제 기침이 아니라 거의 폐가 아픈 수준으로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다는 점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우지수 오를 때 한꺼번에 그렇게 저희는 같이 안 오른 것 같은데 떨어질 때는 더 매섭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투자자분들의 아픔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믿을 것은 금리 인하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좀 희망적인 부분으로 남고 있는데 사실 직전에 FOMC가 끝났거든요. 7월까지는 아직 9월까지는 2달이 남았습니다. 그 FOMC 회의에서 50bp 인하할 것이다. B컷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50bp 내리면 좀 풀리기는 할까요? 왜 내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동안 이제 파월이 언급하기 전에는 bad is good. 그러니까 지표가 좀 나빠져야지 좀 좋게 호재로 받아들여졌는데 저번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고 그럼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결국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확정을 지었으면은 그때부터 지표들이 굉장히 나빠지면 안 됩니다.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 완만한 선을 이루었어야 하는데 고용 지표가 그렇지 못한 상황들. 물론 이제 50bp를 인하하는 B컷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패드워치에 따르면 일주일 전 대비했을 때 그 50bp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거의 10%에서 80%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 자체는 지난 앞으로에 나올 수 있는 지표들 자체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첫 번째로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점. 이제 둔화는 맞지만 침체까지는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실제로 50bp가 인하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호재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디테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이제 지금 증시 자체가 주요한 이벤트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들, 앞으로의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벤트를 기다리기까지는 다소 부족한 모습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우선 첫 번째로 나스닥이 반등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점들이 조금씩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 물론 지금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면서 그 우려들을 일부 해소하는 부분들이 나오긴 했으나 다만 이번 주 후반에 또 고용 관련된 지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들까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목요일에 신규 주간 청구 건수가 좀 나올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 결국 어제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점, 뭐 거의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 것처럼 하락세가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추측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부분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제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의 낙폭이 굉장히 더 컸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현재 지금 반도체에 대한 우려들, AI 쪽에 대한 우려들보다는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 특히 인덱스 쪽에 대한 매도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경기 침체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 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결국 엔화를 굉장히 저렴하게 빌려서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가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투자를 한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다만
이제 일본 쪽에서 엔화 상승 좀 기대했을 수도 있긴 해요. 좀 기대했지만 너무 과격하게 올랐다 보니까 이제 소화수를 살짝씩 뿌려주는 그런 부분들로 기대를 해보면 다소 진정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따라서 현재 지금 낙폭은 굉장히 과하게 나왔고 그로 인해서 전일 미국 증시라든지 엔비디아가 그래도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올라오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120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00 부근들을 다시 한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추세도 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반등 그리고 경기 침체 완화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 부분들, 이 실적 얼마나 예상치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실적이 무난하게 나쁘지 않게 잘 나왔다면 오히려 이 기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함께 더해보겠습니다. 이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제 불안에 하락하는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6개월치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중동 리스크보다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에 좀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견이 우세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관심이 경기 침체에 쏠려 있기는 합니다만 중동 리스크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FOMC 전에 중동발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이런 원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크게 나눠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전면전을 할 것이냐 혹은 하지 않을 것이냐. 두 가지에 맞춰서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 자체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입으로는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고 이제 뭐 전면전에 대한 내용들을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전면전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했을 때 지난 4월 같은 사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이란이 굉장히 길길이 날뛰었던 상황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란이 미사일 한 300대 정도 쏘고 그때 인명피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복수는 여기서 끝내고 일단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치면서 그때 당시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때의 사례와 다소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먼저 선빵을 쳤어요. 이제 암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 특히 네타냐후 총리 자체가 지금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보복은 하나 전면전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에 있어서 현재 일본에 대한 시나리오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싸울 때, 친구와 싸울 때 먼저 나를 때린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너를 용서해 줄게라고 해야지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때린 사람이 일단 나 때렸는데 미안하니까 우리 사과하자가 아니라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이란이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면 뉴스 같은 경우에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이 그래도 전면전을 할 경우 물론 이렇게 되었을 때 유가라든지 혹은 해상운임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금 12일에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12일이 유대교 명절이다 보니까 지금 그때 보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서 12일 날까지의 이야기는 조금 다소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전 세계 쪽에서
지금 유가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그렇게까지 지금 시장 영향에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빠르게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반등을 위한 시그널, 단서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어려운 시장이지만 함께 지금 바로 지켜봐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추세적인 흐름들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혹은 횡보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다소 반등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 특히 전거래일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은 코스닥 쪽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수급의 흐름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반면에 어제 같은 흐름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선물 매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마이너스 8천억 원 수준에서 플러스 9천억 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당겨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선물이 빠져나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하긴 하나 다만 단기적으로 좀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흐름들로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현금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좀 일부 매수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현금에 대한 비중에서 약 15%에서 20%의 비중들로만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최소 10번 이상은 나눠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이제 조선이라든지 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시간 외 거래에서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이들 종목군들입니다. 조선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경우가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많이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조선 같은 경우 HD 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애초에 기술력이 굉장히 탄탄했던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과 바이오 10번 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하지만 티웨이 항공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지분 혹은 주주 변경과 관련된 리포트가 있길래 그쪽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티웨이 항공은 소노에어가 될 수 있을까 이 리포트의 주제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명 소노그룹 같은 경우에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 확보 행동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대명 소노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 항공 지분을 현재 10% 인수를 했습니다. 잔여 지분은 1.87%도 이제 대명 소노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대명 소노는 지분율이 현재 26.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린당, 한마디로 티웨이 홀딩스의 모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린당 측의 지분율은 29.74%로 정말 근소하게 3%가 조금 안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명소노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입에 1,897억 원을 투자를 해서 경영권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경영권을 둘러싸고 대명소노와 그리고 티웨이 홀딩스 한마디로 이제 예림당과의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그 관련돼서 리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명소노의 예림당 측 이제 티웨이 항공 지분 매입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인즉슨 대명소노는 예림당 측 그 한마디로 티웨이 항공의 지분 자체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림당의 지분은 낮아지고 대명소노의 지분이 높아지면서 경영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JKL 파트너스와 예림당 지분율이 비슷하고요. 투자 기간은 3년입니다. JKL 파트너스는 지분 동반 매각을 제안한 상태고요. 예림당은 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대명소노 같은 경우에는 예림당 동의안 이 원매자의 후보 한마디로 예림당 측에서도 그렇다면은 너네가 인수를 해라, 너네가 이걸 좀 가져가라, 매각을 좀 가져가라라는 뜻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인수가액은 이견이 현재 존재가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요. 일단 JKL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주당 3,290원에 지분을 매각을 한 상태인데요. 예림당 한마디로 이 티웨이 홀딩스 측에서는 주당 4,000원에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대명소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3,290원에서 4,000원 큰 폭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견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도 대명소노는 자금 조달 능력 자체가 굉장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림당은 이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명소노의 지분을 좀 매각을 하고 싶다 한마디로 주당 4,000원에 매각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명소노 같은 경우에 지분을 매입할 경우에는 2,500억 원이 넘는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상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나성훈 부회장의 경영권 의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소노그룹의 이제 회장이 경영권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4,000원과 이렇게 3,000원대 이렇게 후반대의 가격이 만약에 결렬이 된다면은 기타 주주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경영권을 놓고 티웨이 홀딩스와 대명소노그룹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대명소노 같은 경우에는 23.2% 추가 확보가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티웨이 홀딩스는 20.3%, 한마디로 티웨이 홀딩스가 조금 더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비중이 크게 실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종가 기준 대명소노는 1,303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200억 원 줄어든 1,137억 원의 추가 필요가 되고 있고요. 공개 매수 시 비용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에는 시장에서는 주가가 조금 더 뛸 확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대명소노 같은 경우에는 주당 3,290원에 23.2% 지분 공개 매수 시 1,646억 원이 필요하고요. 공개 매수는 예림당 매각 대금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자리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림당의 맞불 공개 매수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림당은 자금 조달 능력은 이렇게 아무래도 대명소노보다는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요. 사모펀드와는 대신에 협력할 가능성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림당은 또 그리고 성수동에 건물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로 지금 건물 담보 대출과 기관 연합 시나리오까지 가능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 한번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미국의 6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국내 증시의 향방과 전략 살펴봤고요. 조선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주목하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